방송국 구석. 토론왕 방토왕. 네, 여러분, 방토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원래 격주로 녹화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녹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눈물 덕분에. 네, 우리 열심히 잘해서 이 구석에서 탈출하여 본무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와중 거리와 광장은 시끄럽습니다. 9월 28일에 서초동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고요. 그다음 어제 10월 3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규탄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탄핵까지 요구하는 시민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초동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이 모였다 하는 뇌피셜들이 돌고 있고요. 또 광화문 광장은 200만 명이 모였다, 아니다 2천만 명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둘로 갈라선 촛불 집회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두 분의 의견, 그 다음에 포함하여 저도 깍두기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방토왕. 저는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는 못 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이 있어서 광화문에 낮 시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내가 보수의 아이돌이 되었구나.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손을 막 덥석덥석 잡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잡히면 죽는다. 어르신들이 막 사진 찍자고 하고.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종류의 집회와 시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정치 대의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너지를 내는 모습.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2년 반 만에 나라가 이렇게 절단해 놨구나 하는 그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이 집회 안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던가 이런 과격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자유한국당에서 조직을 동원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어제의 규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원된 조직만으로는 불가능한 인원이었어요. 결국에는 국민들 중에 침묵하던 중도층이 나왔다는 건데 그 조국 장관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거의 망해가던 자유한국당의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가득 채우게 해준 이 정부 여당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어제가 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덥석덥석 잡히는 경험을 계속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 시민들이 모인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많은 시민이 왔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2천만 명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 개혁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라든지 청와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동원된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고단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할당량을 배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단적인 예로 현역 국회의원은 400명을 모아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한다면 40인승 50만 원짜리 빌리면 10대를 빌려와야 됩니다. 500씩 매주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요 내년 공천에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들어서 매주 현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500씩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도시락 한 끼씩 챙겨주면 또 돈이 나갑니다. 과연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졌는데요. 한 번에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찬찬히 좀 훑으면서 얘기를 하죠. 역시 방토항당하시네. 네, 제가 역대 몇 번째죠?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네, 방송인가요? 네,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정진하겠습니다. 참여자 수에 좀 논란이 많은데 각자 뭐 촛불 혁명도 가보셨을 거고 2016년, 17년에도 참여를 해보셨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서초동에도 가보셨나요 혹시? 저는 직접 가보지 저도 못 가봤습니다. 광화문만 다른 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갈 수가 없었어요. 신문인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요소. 친문이랑 친촛불이라고 얘기해요.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각 현장에서 좀 보신 걸 통해서 어떤 집회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으세요? 근데 솔직히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제 집회가 제일 컸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컸다. 2016년과 비견될 정도였고 서초동보다는 인원이 훨씬 많이 모였다는 거 육안으로도 공중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중도적인 국민들, 동원된 분들도 있지만 당원들도 있을 거고 중도적인 국민들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만 대 300만, 뭐 5만 대 10만 이런 숫자 대결로 민의를 대변하려고 하는 건
좀 정치권의 구태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서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만인을 위한 1인 시위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는 사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둘 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숫자를 근소하게 비교하는 건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각자 시민들이 모여서 나왔던 그 개혁의 구호를 그 개혁의 대상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이 이제 된 것 같고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조국 수호라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큰 명제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인데 이 비판을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어떤 행보를 걸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끼리의 세불리기 싸움에 저는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닐까. 네, 윈윈 전략이 아닐까. 민주당도 득을 보고 있고 사실 자유한국당도 득을 보고 있고 물론 가장 큰 승자는 지금 지지율로 보면 자유한국당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 10%대에 불과했었던 지지율이 20% 후반대로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자유한국당한테도 좋다. 그런데 이 둘의 싸움을, 양당 싸움을 저는 오히려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 당에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대표도 오히려 그 집회에 나가서 그 서초동 집회와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촛불 집회, 그 광화문 집회 있자마자 그 관제대모다 동원령을 내렸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척하는 관계에서 집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이로운 것인가? 자기들한테만 이롭겠죠. 가서 좀 따끔한 소리 좀 해주세요. 그 인파가 많아서 뚫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숫자 대결이 되게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누가 했느냐? 역시나 이번에도 민주당입니다. 서초동 검찰개혁 시위 모이면서 200만 명이라는 주최 측 추산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중진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했고요. 일부 언론 같은 경우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모인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이 숫자 싸움에 불을 붙였어요. MBC였나요? 먼저 M 방송국이었다고 합니다. 네, 숫자 싸움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페르미 기법이라고 하죠. 네. 이 면적당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 수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건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큰 집회를 한 다음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굳이 추산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더 쿨해 보였을 것 같긴 한데 그쪽에서 200만이라고 하니 우리 질 수 없다. 우리가 더 많이 왔다. 300만이다. 이렇게 유치한 싸움을 만든 그 출발은 이번에도 민주당이었다. 적어도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어제 집회에서 2천만 명쯤 된 것 같다 이 얘기도 물론 뭐 감동받았어요. 그 얘기도 하셨고 민경 의원님은 민주당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광화문에 3억 8천이 모였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격조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민주당이었다기보다는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는 만약에 앞으로 이 집회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서초동 집회는 가급적 가지 말자라고 당론 채택하진 않았지만 서로 얘기를 해서 현역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광화문 집회를 한다면은 자유한국당도 빠지고 정말 민의를 수렴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인터뷰를 지금 뭐 여러분 찾아보시기도 쉽겠지만 나는 정말 중도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 사람들 동원된 것 때문에 나도 동원된 것처럼 보여서 짜증난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서로 인원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얘기하고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얘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건 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에도 똑같이 요구해서 똑같이 민의를 얘기하는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순수한 집회, 우리가 이 집회의 순수성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당의 역할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 무대에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중심 역할, 중심축을 잡아달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보수 시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었어요.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태풍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것 그리고 주말에 서초동에 나왔던 것도 이번 주말에도 나오시겠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직접 민주주의 표출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나라가 거의 두동강 나 있고 분열돼서 대립하는 거잖아요. 장관 하나 잘못 임명해서 그 장관이 도대체 뭐라고
대체 왜 조국 장관 하나 지키자고 이 나라를 분열의 양상으로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으로 만드는 건지 정치권에서 이 사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제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노력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 타당한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굳이 촛불 집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보고 나서 뭐 스스로 뭐 사퇴를 하던 아니면 정말 구속을 받던 조국은 그렇게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광장에서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건 저는 정치적인 야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동원령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거 질문하고 싶었는데 혹시 동원령 받아보신 적 있냐고? 저는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없죠 그런 게. 아니 동원령이 뭐 민주적 정당이 또 동원령 내릴 수 있죠. 녹색당도 상상도 동원령 할수 없는 내려요. 일이 집에 동원령 내린다고요. 모이면 한 200명 모이나? 아 근데 동원령 자체도 문제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종교가 여기 꼈다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헌금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서. 어제 아주 충격적인 뭐 언론에 많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전광훈 목사. 아, 충격이네. 어제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전광훈 목사가 할렐루야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 걷는 시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나왔던 정말 중도 시민들을 다 매기는 짓입니다. 헌금을 걷는다니요. 갑자기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헌금을 내러 여기까지 왔나? 말씀하신 태풍을 뚫고 내가 헌금을 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찬성.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전파를 떠나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교인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저도 서초동 집회에서 누가 뭐 스님이든지 시주하러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나 뭐 목사님이 와서 헌금하러 왔습니다. 난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난 보수는 아니지만 보수 그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빡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호도되는 걸 경계하자 이 말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게 돌린 헌금 함에 사용 용처가 적혀 있는데 그 사용 용처의 모든 권한을 정광훈 목사한테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네 맞아요. 그 목사가 참 저는 걱정됩니다. 기독자유당이 원내 진입할까봐 그만 좀 싸워요 이러다가 진짜 기독자유당 들어가니까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네요. 이 마틴 루터 킹 종교계 간지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 일단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기총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네. 지금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계에서 근데 어제 집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당만 주최한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시민단체들 뭐 보수 시민단체 수백 곳이 연계해서 모였는데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봤을 때 한국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또는 중도 보수의 입장과 다르다고 그곳에서 집회를 열람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달라도 보수 통합이라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집회였고 조국 장관 퇴진이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소간의 불협화음은 어느 시위에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나 일부 분들은 청와대로 진입하면서 경찰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특정 일부 분들의 어떤 좀 불필요한 모습만 가지고 시위 전체의 성격을 폄하하는 것은 과거의 촛불 시위 때 어떤 폭력 사태를 가지고 촛불 시위를 뭐 운동권 빨갱이 시위다 이렇게 폄하했던 또 일부 보수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런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갖고 계시나요? 파워를 갖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많은 시민단체 중에 특정 세력의 이제 리더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분이 이 전체 시위를 주도하거나 사람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는 적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녹색당한테는 기독자유당이 굉장한 경쟁자입니다. 라이벌인가요? 여러분 기독자유당 정말 들어갈 뻔했어요. 지난번 총선 때 2.6을 받았거든요. 2.6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 사회 지금 현재 선거제도 시스템 안에서 2.6%를 얻기란 쉽지 않은데 거기에 정관홍 목사가 어쨌든 당의 주요 대표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움직였었잖아요. 저는 그러한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성추행 사건도 있고
정광훈 목사가 거기 가서 그 발언한 내용들도 있고, 물론 그거는 성추행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정광훈 목사는 빤스 목사라고도 불렸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보수 집회의 주요 파워 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자를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누구는 오라 매국설이 마라 있어가지고 뭐 자르자 마라 제가 보이지 않는 선도 아니고 네. 그럴 수가 없다는 아니 손이 게 덥석덥석 잡힌다면서 참 거기 가시면. 안타깝고 그래봤자 몇십 명이잖아요. 많아요. 몇십 명이라고 하기는 좀 많아요. 일단 빤스 목사 이 용어 그대로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명예훼손 걸려가지고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빤스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어제 참여했던 주축 세력을 제가 외우지 못해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한 번 하고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라. 아니 조국할 때는 대충 하던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하냐? 이게 집회가 많은 이유가 개최자가 총 6개로 나뉩니다.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대한민국 최재수 국민저항운동,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 및 행진, 국본입니다.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대회, 태극기 집회. 그 세 개는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세력들이 광장을 점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성도회도 했었는데 이분들은 그 시청 앞 광장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부터 시청까지 이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곳곳으로 점거를 해놨기 때문에 또 길게 띠를 이어 보이게 만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뭐 성희롱이나 청와대 돌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세월호 기념 전시관이 아직 광화문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침 뱉고 욕설했다라고 노컷 뉴스에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이 정말 굉장히 불쾌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 여기서 저 공감하거든요. 그렇죠. 네. 탄핵 집회랑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 들어가려고 진입하려고 충돌 그건 인정.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빤스 목사를 무대 위에 세워요? 그다음에 어떻게 성추행 사건이 거기 그렇게 일어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세월호 거기 피해자분들께 그 피눈물이 나 잠을 못 자다고 왜 침을 뱉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거 탄핵 집회 같은 경우도 보면 연단에 올랐던 인사들 중에 국가 간에 의심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시위 자체를 어떻게든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점 저는 인정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양각색의 보수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시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정부 여당일수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됐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 분열된 국론을 그러면 어떻게 좀 화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름 아니라 집권 세력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으로 개천절에 왜 시위하느냐면서 이 시위의 의미를 폄하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본인들과는 의견이 다른 국민들의 모임을 외면하고 폄하하려는 태도 자체가 저는 계속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아! 9월 28일 서초동 집회 이후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큰 촛불 집회였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또 지나지 않아 광화문에 더 큰 집회가 열렸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한 걸까? 어떻게 촛불 집회가 두 개로 분열된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람들이 왜 거리로 뛰쳐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들을 내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 창구로 보지 않고 이 정당이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런 인식이 보수 진보 공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뛰쳐나가서 우리가 싸우겠다, 이런 마인드가 진보 보수에 퍼져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보수와 진보의 전략이 모두 코어 지지층 결집으로 가고 있어요. 진보는 진보대로 중도층보다 이번 조국 장관 임명 사태에서 확실한 친문 지지층, 우리가 결집하면 이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보수 같은 경우도 중도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흩어진 보수를 규합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도적인 국민들은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끼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하면서 코어층의 파이만 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게 이 두 시의 원인 같습니다. 좀 깔끔하죠? 네. 안 듣고 있었어요. 저도요. 이게일이야.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 효과적인 대변성에 대해서 왜 MBC를 성토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짧게 문제 많은 방송국입니다. 짧게 정말. 얘기하지 그랬어. 자 어쨌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일단 서초동 집회는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장관 지키기보다는 조국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분노 때문에 서초동까지 저는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소장이 나왔을 때 정경심 교수가 뭐 표창장을 위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표창장 직인을 날인했다. 그러니까 도장을 직접 찍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한글 파일이 발견됐다면서 이미지 파일로 넣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이미지 파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최근에 MBC PD수첩이 아주 놀라운 보도, 아주 멋진 보도, 공정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검찰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들의 표창장을 찢어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이게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서초동을 저는 달려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집회는 웬만하면 다 광화문에서 일어났었어요. 근데 광화문이 아닌 서초동으로 갔다는 그 의미는 검찰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상징이 됐죠. 여기서 집회를 해야만 현 정부를 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회가 이어나가고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싶다면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라.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4가지의 검찰개혁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집회는 어떠한 것들이 나왔냐? 조국 퇴진하면 정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조국만 퇴진하면은 그 보수 집회는 정말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진지전과 세력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에 모두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광장에 나가신 분들 모두 다 같은 프레임 안에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이념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조국을 바라보고 있고, 어제 집회 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산주의를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386 세대가 겪어왔었던 그 경험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는 것, 저 나쁜 세력을 우리는 타도해야 되고 이 사람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우리가 덮어줘야 하고, 이러한 감수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세대들이 다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그 2가지 입장 모두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나요? 지금 조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 집회엔 동감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내가 조국이다, 이 구호 너무 진짜 문제가 험악하고 맞아요. 네, 전 너무 그 구호를 보면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의 동일시되는 대상이 조국이어야 하는가? 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내가 조국이다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장자연이다. 내가 세월호 집회의 부모들이다. 내가 노동자다. 지금 8월 한 달 동안 11명의 건설업계에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내가 바로 그 노동자다를 얘기를 못하고 왜 내가 조국이다를 얘기해야 될까? 왜 우리가 조국 수호에 앞장서야 할까?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렸어요. 그림지의 말처럼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관 한 명의 거취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가 조국이다, 아니다, 조국 물러나라고 만든 장관이 마이클 츄리라는 누굽니까? 뜻이 있을 거예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장관 한 명 물러나면 다른 중요한 문제에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물러나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장자연이라도 가능하고 내가 노동자라도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야구가 아니에요. 타자가 한 타석만, 한 명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임명 과정, 일단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임명된 이후에 지금 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국 장관이 못마땅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투쟁을 하시되 다른 일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국회에 안 들어오고 뭐 해주면 들어오겠다, 뭐 해주면 들어오겠다, 1포인트 하자, 2포인트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국회 일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도외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 쪽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장관 임명이 됐고 그리고 장관에게 혐의점이 발견이 되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문제를 차치하고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매몰돼서 이걸 마치 끌어들이면 우리 진영의 승리로 생각하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예, 저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 수호의 그 텍스트를 구호를 계속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나경원 대표가 집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우리의 투쟁은 사법체계 전복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조국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사법개혁 갖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국이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그것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될 일입니다. 왜 지금 조국 갖고만 얘기하냐. 이게 제가 개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 프레임을 밀고 나간다. 그럼 민주당? 저는 카운터 파트너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패싱하면 돼요. 자유한국당을 굳이 카운터 파트너로 두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대척점에 서는 것이지 자유한국당 혼자 떠들고 조국은 검찰 수사 들어갔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서 사법개혁을 논하란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제1야당을 패싱하라는 원내정당 대표의 말씀을 원외정당 대표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네, 녹색당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한국당의 어떤 한국당을 좋아하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조국 장관 퇴진이라는 메시지 하나에 공감해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믿어온 한국당에게 그나마 지지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조금 더 주제를 한번 바꿔서 이번 집회에 제가 좀 가장 놀랐던 건 생각보다 청년들이 많이 왔다는 거였어요. 저 대신 진행을 해주시다니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따로 진행비를 네.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학생 집회부가 광화문 광장에 참석을 했고요. 연단에서 서울대 성악가가 올라서 노래 부르고 부산대 학생이 연설한 게 황교안 대표 연설보다 이 청중들이 훨씬 더 큰 호응을 받더라고요. 정당 대표의 실력이 부족하다. 더 이상 이 광화문 광장의 집회, 보수 집회를 우리가 이 노인들만의 집회라고는 이제 부를 수 없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만들어준 건 한국당의 역량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젊은이들마저도 모이게 만들었다. 20대 남성의 지지율 이탈 현상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 20대 남성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정부 여당이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여당이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좀 뼈아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그 전에 뭐 저는 회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 30대 마음을 잡는 정당 결국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 학생과 부산대 학생이 뭐 서초동에도 와 있을 겁니다. 밝히진 않았을 뿐이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딴 얘기긴 한데 조금 슬펐던 내용이 분교는 집회 참여하지 말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학생들끼리도 지금 갈라치기 하는 현상이 나와서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2030 세대들이 서초동이고 광화문이고 많이 나갔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노제팬 집회 같은 걸 할 때도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20, 30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노제팬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똑같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특정 세대는 어떠한 보수화됐다, 뭐 진보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를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20대, 10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더 특이점은 무당층이 많아졌다는 것에 있어요. 지금 다른 세대들은 각 당을 찾아서 그게 진보든 혹은 보수든 자기 당을 찾아서 세를 결집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젊은 세대로 가면 20대 혹은 10대를 중심으로 가면 무당층이 거의 배에 가깝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젊은 세대는 이도 저도 얘도 저도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예전 같은 양당제 방식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더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으로 들으니까 후층은 오늘 미션을 받고 가세요. 잘 듣는다. 들을 문자죠. 네. 지금 미션을 받고 이제 자유한국당 패싱하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녹색당이 빨리 원내에 들어와 주세요. 이래서 네. 원내 패싱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 조국 장관 사태나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려진 집회 시위 양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동안 청년들이 정치에 진짜 무관심했었거든요.
특히나 20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취업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스펙 챙기기만 해도 바빴는데 이 친구들이 분노해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 또 기성세대 기득권에 조국이라는 우리 세대의 기득권의 상징에 짱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뭔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설령 그게 서초동 검찰개혁 시위라 해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로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그 집회 현장에 가서 소리도 쳐보고 물러나라, 문재인 물러나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민주주의 경험이에요. 이런 사태를 촉발하게 만든 정치권은 반성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게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의 정치 참여나 정치 관심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조국 장관이 우리에게 남기는 유일한 긍정적 유산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유산은 많이 나올 테니까. 아, 근데 진짜 내로남불이 크네요. 다른 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못하고 저는 민주당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해화역 집회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싶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서초동 왜냐면 해화역 집회 열었었을 때 다 무슨 얘기 했냐면 폭력적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통령한테 뭐 내려오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모든 집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조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회 유산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해보게 하고 목소리를 내게 해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청년 2030 세대들이 이도 저도 얘도 쟤도 아닌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시점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남깁니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 국민청원이 활발하게 됐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국민 요구를 수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시간이 30일로 한정되어 있고 20만 명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달성해야만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이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쉬운 것인데 이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솔직히 좀 쉽지 않습니다. 취업하기 어렵다라든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든지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 공감하지만 어떠한 정책으로 바로 해결되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자연 사건 수사 촉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쉬워요. 수사를 재개하면 되니까. 근데 내 집 마련을 해결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당, 모든 정치권이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잘 만들어 놓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청와대에 그 청년 정책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식 루트를 마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좀 응답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집회나 혹은 조국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저는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단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어제 개천절 보수 통합 집회가 흩어져 있던 보수를 다시 뭉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은 반드시 할 것 같다. 그동안 보수 세력은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어제 나왔지만 메인 이슈가 탄핵에서 조국 장관 퇴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 퇴진과 문재인 정부 규탄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손을 잡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여러 불협화음도 있겠지만 보수 통합의 열차가 이제는 플랫폼을 떠나서 출발했다. 이 열차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총선까지 잘 도달한다면 정부 여당이 긴장해야 되는데요. 이 사태를 한국당이 잘해서 보수 시민사회가 잘해서 만든 게 아니라 거의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한국당 입을 억지로 벌리고 밥숟가락을 막 넣어주고 있는 거죠. 너네 통합해라! 너네 통합해라!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집회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보수의 통합 열차가 출발했는데 이 열차가 무궁화호에 좀 느리게 가요. 온 역을 지금 다 거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재인 탄핵도 얘기해야 되죠. 조국 장관 퇴진도 얘기해야 되죠. 옆에서 헌금 걷어야 되죠. 어제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건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가둬서 박근혜 대통령과 맞바꾸자고 해서 이 뒤주를 들고 청와대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해프닝까지 있어요. 이게 역을 너무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TX를 타서 확실한 목표 하나만 좀 굵직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조국 장관 퇴진만 하면 정말 끝나는 것인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정말 가고 싶은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만 이 통합 열차가 아주 굳건히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무궁화호 폄하하신 겁니까 혹시? 폄하라기보다는 전국의 무궁화호를 이용하시는 서민들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역시 부르주아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보수는 정말 무궁화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궁화 열차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국을 사퇴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어제 제가 집회 가서 막 어른들이 손잡아주고 알아봐주니까 한껏 고무가 됐잖아요. 근데 그 수십만 명 앞에서 연설하는 정치인들 지도부는 더 고무가 될 거예요.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럴 때 더 냉정해지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기가 200만이래 우린 300만이야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이 한껏 과격해질 수 있는 민의를 잘 다스려서 때로는 너무 답답하다는 비난을 드릴지언정 좀 중도적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밥상을 잘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지금 보수건 진보건 제가 아까 지지층 결집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했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막 밥상에 사이다 뿌리고 막 설탕 막 팍팍 묻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대의민주주의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좀 한껏 고무된 마음을 내려놓고 더 냉정하게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톤다운을 시키는 게 이 정당 지도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장에서의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이 대의민주주의제를 갖추고 있고 매번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의원을 선출하여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돌보게 하는 것은 굳이 광장이라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혹은 정체시키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받은 의원들이 자꾸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의 포퓰리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와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아라뱃길에서 투신 자살한 자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 피난 오신 한 여성이 6살 난 아들과 함께 아사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태풍 올라왔잖아요. 가을 태풍 이것이 여러분 기후 위기입니다. 우리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한테 남은 시간이 8년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러한 정치적 현안, 국민들의 삶의 현안을 모두 다 내버려둔 채 내가 조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잡고 다른 것으로 왜곡하여서 충돌하게 갈등하게 만드는 것일까? 전 여기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과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책임지고 민주당이 앞으로도 집권을 해서 정신 차리세요. 책임지는 자세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이 사람 안 되겠네. 해야겠습니다. 집회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에 동의하는 것이 이 약간 프로레슬링 선수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도 선거 유세할 때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장막을 열고 나갔을 때 나의 어떠한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좋아서 왔구나.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메신저가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동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잘 분간을 해서 국민들이 과연 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 실현되길 원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꼭 저는 그 보수 집회도 분명히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당을 떠나서 제가 예전에 원외 지역위원장을 했던 입장으로서 제발 동원령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내년에 4월 15일에 열리는데 사실상 12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현역 의원들은 이미 총선 체제로서 사무실을 바꿔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원령을 내렸을 때 안 올라오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야만 훨씬 더 그 보수가 원하는 정부가 긴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훨씬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이 동원령에 대해서 한마디만 바로 잡자면 이게 강제로 사람들 가기 싫다는 거 끌어내는 게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연결고리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각 정당의 위원장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게 저는 또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령이다, 관제대모다 이런 식으로 집회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오죽하면 그 지방에서 아침부터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올라왔을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은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고 집권 여당 친문 정치인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관제대모입니다. 반토아! 무궁화 진짜 너무 많은데. 할 말이 없어. 빤스랑 무궁화로 끝나겠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 빤스 이런 거. 적정한 프로그램을 만드시자. 이게 백분토론
토론 팀에서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방송에 빤스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처음 알았어. 빤스가 왜요? 빤스가 빤스가 뭐? 팬티라고 합시다. 이거. 아 정말. 그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짠. 예. 감사합니다. 무궁화호의 힘입니다. 네. 뭐 여기서부터 잘. 그림을. 저도 그렇지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온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힘들어. 오늘 레드 예찬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방어를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무궁화와 팬티를 레드 예찬께 선물드리겠습니다. 한잔 사줘요. 진짜. 아 사드리겠습니다. 하얀색이어야 돼요. 네. 블루창석께서 해주신 아까 그 기차에 대한 비유가 무릎을 칠 뻔한 비유였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별나라로 가는 기차예요. 그거 뭐죠? 기차가 어둠을 은하철도 헤치고 그거. 그 BGM을 깔아주세요. 그 별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둠을 이게 헤치고. 나경원 대표님이고요. 이게 황교안 대표님 그래서 머리가 짧은 거예요. 네, 잘 달나라 가셨으면 좋겠다. 좋았습니다. 네. 저도 블루창석 선택했는데 사실 새겨들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여러 보수 통합 집회다 보니까 진짜 무궁화호처럼 너무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 게 문제다. 그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방통항 보시는 보수적인 분들 작은 세부적인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은 조금 묻어두시고 꼭 집중해야 될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보수 지지자들도 좀 들을 만한 충고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블루창석을 선택했습니다. 방통항! 여러분 감격의 두 번째 방통항이 됐습니다. 오늘 무궁화호로 하드캐리했던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큰데요. 양측에게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우리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래야만 사회가 바뀌고 정치가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품을 들여서 나갔던 그 보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섹시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한 주제가 뭐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다음 주에는 더 우리나라의 알찬 무궁한 주제로 발전을 위해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바로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유추하세요. 여러분. 이게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이건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유튜브하세요, 패션 빨리. make you sense 섹시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주 멋진 단어예요. 정봉주 있는 정당 아니랄까봐. 이게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